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놔야 하는데 노동계와 경영계의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소송한 배터리 소송의 조사에 착수합니다. 약 보름 뒤부터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가계대출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본격 도입됩니다. 기존보다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을 결정하는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노사는 물론 울산 지역사회, 노동계와 경영계 곳곳에서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기조에 대해 견제구를 던졌고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강조하는 등 첫 회의부터 노사 양측의 치열한 기싸움 양상이 보였습니다.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사무총장은 정부가 생각하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은 정부가 맡아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정부 여당의 속도 조절론에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이에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최저임금이 2년 동안 너무 급격히 올랐고 수준도 국제적으로 봐도 높게 올라 있어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기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제기한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ITC가 홈페이지에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사건이 판사에게 배정되면 본격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ITC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통상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 조사 완료 목표일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사법 절차대로라면 내년 6월과 7월 중 행정판사가 예비 판결을 내린 다음 11월에서 12월 사이 ITC의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ITC 소송은 영업비밀 침해 판결이 난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소송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할 경우 최근 첫 삽을 뜬 미국 조지아 배터리 공장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약 보름 뒤부터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에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본격 도입됩니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소득을 비교해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게 DSR 도입 목적인 만큼 기존보다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집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다음 달 17일부터 담보대출을 내줄 때 대출 신청자의 모든 빚을 합산해 갚을 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가 제2금융권에도 도입됩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카드사도 은행처럼 금융당국이 설정한 DSR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관리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DSR 관리 지표 도입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금융위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1년 말까지 저축은행과 보험사, 카드사는 평균 DSR을 각각 90%, 70%, 60%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며 특히 현행 261.7% 수준인 상호금융의 경우 2021년까지 160%, 2025년 말까지 80% 수준으로 낮춰야 합니다. 또 신규 대출 중 DSR이 70%, 9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 비중은 지방은행, 특수은행 수준으로 맞춰야 합니다. 일선 창구에서 비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경우에
소득 증빙 절차가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고 또 조합을 이용하는 비근로소득자 등의 경우에 소득 증빙이 용이하지 않은 점,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상호금융 등 이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져 농어업인이 자금 애로를 겪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농어업인의 경우 신고소득 확인 서류에 조합 출하 실적을 추가하고 이를 인정해주는 상한액을 연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소득 산정 방식을 보완했습니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예적금 담보대출과 보험계약대출은 DSR 산정 시 원금 상환액을 제외한 이자 상환액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을 둘러싼 노사의 강대강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를 결정하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쟁점 짚어보고 향후 전망까지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산업부 김희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우선 지금 현대중공업 노사 상황이 좋지 않다고요? 네, 내일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을 결정하는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이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노사 간의 극한 대립이 정말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단 물적 분할을 반대하고 있는 노조는 주주총회가 열릴 장소에 이미 무단 점거를 해서 나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고요. 사측은 이 원래 예정대로 주주총회를 진행하겠다라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노사 간 쟁점이 지금 바로 물적 분할이라는 건데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물적 분할 단어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하나의 회사를 둘로 쪼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현대중공업은 물적 분할에 관련된 시나리오를 현대중공업 중간 지주회사로 새롭게 생기는 한국조선해양과 사업회사인 현대중공업으로 나누겠다라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요. 이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을 거느리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지난 3월이었죠. 현대중공업이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을 했었는데 당시에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던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새롭게 생기는 중간 지주회사의 지분과 맞바꾸겠다라는 계약을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사실 이 물적 분할이 대우조선해양을 편입하는 첫 단추인 셈입니다. 네, 그런데 노조가 이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을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걸까요? 네, 구조조정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가 나눠지게 되면 중간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이 한국조선해양은 자산이 이쪽으로 몰리게 되고요. 반대로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부채를 떠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생산 공장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간 지주회사가 알맹이를 가져가고 사업을 영위하는 현대중공업은 빈 껍데기로 남게 된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특히나 이제 현대중공업의 부채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재무 건전성이 취약해지고 이렇게 되면 임금 등 근로자들의 환경이 열악해진다라는 수순이고요. 또 이어서 구조조정도 쉽게 단행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노조 측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부채는 저희가 98%를 떠안아야 되는 부분. 불리한 건 저희가 다 떠넘겨버리고 유리한 그 사업부나 그다음에 자본은 전부 다 투자회사로 가는 거죠. 우려하는 부분이 고용 안정이나 그다음에 성과에 대한 배분이 불분명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네, 반면 사측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안정을 유지하고 이 단체 협약을 승계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노사 간의 불신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폭력과 그다음 증거농성하는 이런 부분도 잘못됐다 생각하는데요. 대우조선이랑 합쳐야 되고 그다음 우리가 지금 조선 자체가 지금 사업을 새로 재편하지 않으면 사실 중국과 이렇게 대항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가버넌스를 바꾸고, 그러니까 합병을 하니까요. 사업 구조를 조정하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번 일이 현대중공업 노사를 넘어서 울산시 지역 전체가 난리라고 하던데 왜 그런 겁니까? 네, 현대중공업은 울산 전체를 좀 대표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현대중공업은 물적 분할을 한 뒤에
중간 지주회사, 그러니까 본사 역할을 하는 이 지주회사를 서울로 이전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사실 본사 이전은 기업의 생태계 그리고 노동자의 삶을 넘어서 지역 경제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상당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이에 울산시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울산시장은 삭발을 단행하면서 본사를 울산에 둬라라고 강력하게 입장 표명을 하기도 했고요. 현재 주총을 앞두고 노조와 그리고 지역 정치권까지 가세를 하면서 울산시 전체가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이제 울산이라는 지역에서 갖는 비중, 위상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본사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 폭넓은 그런 의견 수렴이랄까 소통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지금 민주노총이 하는 그런 행태가 과연 이게 정당화될 수 있는 행동 방식인가, 지금 사회에 수단이나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가 이제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지금 보면 이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게 울산 지역을 이제 넘어서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으로 번지고 있다고요. 네,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가세를 했기 때문인데요.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 주총을 저지하겠다면서 영남권에 있는 노동자 대회가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오늘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 노조 역시나 연대투쟁에 나서겠다며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도 반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대립으로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때문에 내일 이제 있게 될 주주총회가 정말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네.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주주총회가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긴 합니다. 그러나 주주총회가 열리게 된다면 물적 분할 안건은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현대중공업 지주회사가 한 30% 지분을 가지고 있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한 9%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에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힘을 좀 보태고 있기 때문에 주총이 열린다면 물적 분할 안건은 승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법원에서는 노조에게 농성을 해제하고 불법 점유하고 있는 시설을 점거를 풀어라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그러나 노조가 쉽사리 움직이지 않겠죠. 아무래도 내일 주주총회가 열리기까지 이 무력 그리고 이 폭력, 물리적 충돌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권에서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병력을 투입하고 예의주시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을 둘러싼 논란 김혜영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이 되는 공식적 땅값인 공시지가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8%가 오르면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서울은 12% 넘게 뛰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에 자리한 네이처 리퍼블릭 매장. 올해 이곳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1억 8,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16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3,300여만 필지에 개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내일부터 공시합니다.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8.03% 상승했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오름폭이 거의 2배 뛰었습니다. 또 광주, 제주, 부산 등의 상승률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서울은 국제교류 복합지구,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때문에 땅값이 올랐고 광주는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조성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국토부는 분석했습니다. 울산 동구는 지역 경기 불황의 여파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떨어졌습니다. 올해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 등을 통해 7월 1일까지 확인할 수 있고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다음 달 아파트 공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6월 전국에서 약 5만 5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배 증가한 겁니다. 특히 분양시장 호조로 물량이 쏟아졌던 2016년 6월 약 3만 4천 가구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청약제도 변경과 분양가 규제 등으로 올해 초부터 미뤄왔던 물량들이 이달부터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풀이됩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 1,000여 가구로 전체의 56%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희귀질환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뜨거운데요. 희귀질환 시장,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국내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기대를 받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세계 희귀질환 의약품 시장은 연간 12.3%씩 성장해 오는 2024년 약 250조 원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희귀 의약품은 원인이 불분명하고 치료법이 없는 경우가 많은 난치병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최근 관련 연구 개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희귀 의약품 사업의 장점은 무엇보다 고수익성입니다. 환자 수는 적은 데 비해 비싼 약가를 통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희귀 질환 환자의 치료 비용은 일반 환자 대비 5배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허가 절차 축소 혜택으로 임상 이상에서 출시까지의 기간이 비희귀 의약품에 비해 약 1.5년 짧고 개발 성공 확률도 93%로 더 높은 수준입니다. 국가별로 상위 확인 하나 7년에서 10년간 독점 판매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은 국내에서 하반기 주목할 만한 희귀질환 전문 기업으로 한올바이오파마와 이수앱지스를 꼽았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연말 피하주사 제형의 중증근 무력증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 탑9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달 임상 이상 투약이 시작된 그레이브스 암병증의 경우 내년 상반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올바이오파마가 중국과 미국, 유럽 등에 기술 수출한 바 있는 희귀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의 판권이 일본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수앱지스는 현재 국내에서 고쇼병 치료제와 항혈전제, 파브리병 치료제 등 희귀의약품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연구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B형 혈우병 치료제에 대한 임상 이상 종료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시장 규모가 큰 미국과 유럽 시장 진입 준비도 시작할 예정으로 FDA 및 EMA 허가를 통한 판매량 증가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인보사 K조 사태 이후 2달간 제약업종의 시가총액이 2조 8천억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등이 속한 코스닥 제약업종의 시가총액은 지난 3월 29일 약 33조 원에서 이달 29일 30조 원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약 3조 원가량 감소한 건데 이는 같은 기간 코스닥 전체 시총 감소액의 19%에 달합니다. 인보사는 지난 3월 말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란 사실이 공개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어 지난 28일 식약처가 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회사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관계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그 결과 2달 새 코오롱생명과학의 시총은 6천억 원가량 줄었고 28일 거래가 정지된 코오롱티슈진의 시총은 1조 6천억 원가량 급감했습니다. 인보사 사태는 코스닥 제약업종의 코스피 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의약품 업종은 코스닥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업 위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달간 5.95% 내렸습니다. 소액 해외 송금액이 1년여 만에 25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액 해외 송금업자의 올 1분기 해외 송금액은 총 3억 6,500만 달러였습니다. 소액 해외 송금업이 본격화한 지난 2017년 4분기 약 1,400만 달러와 비교해 25배가량 증가한 수준입니다. 소액 해외 송금 업체 역시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4개였던 소액 해외 송금 업체는 이달 현재 25개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전자금융업 등 다른 업무 겸용이 가능하고 분기별 취급 한도 제한이 없는 일반업자가 16개, 소액 해외 송금업만을 영위하고 분기별 거래 취급 한도가 150억 원으로 제한된 소규모 전업사가 9개사입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송금 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소액 해외 송금업을 전국 외국환 업무 취급업자로 안착시켜 국민의 외국환 거래 편익을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금융권이 다양한 업무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부실 예측들 리스크 관리와 투자 자문과 같은 대고객 상담 영역이 줄을 이뤄왔습니다.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의 역할까지 최근에 넘보고 있다는데요. 이하라 기자입니다.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과 보험금 지급을 위해 도입된 손해사정제도,
그러나 손해사정 민원은 전체 보험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각에 따라 보험금 산정에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쟁 가능성이 큰 겁니다. 보험개발원은 보다 객관적인 보험금 산정을 위한 AI 이미지 자동 견적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차량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입력하면 AI가 파손 정도를 인식해 자동으로 수리비를 계산해주는 식입니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AI에게 보내면 이 AI가 기본적인 시스템 속에 있는 DB와 연동을 해서 AI는 단순히 한두 장의 현장 사진으로만 견적을 내는 게 아니라 빅데이터를 통해 견적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비 공장에서 과거 사고 사진을 재사용하는 보험 사기도 막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외관에 대한 손상을 보고 가장 유사한 과거에 견적냈던 자료들을 빅데이터를 통해서 AI를 통해 자동차 사고 이후 보험금 산정의 객관성이 확보되면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험개발원은 이 시스템을 내년 초 상용화시킬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 한 달간 주요 유통업체의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매출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프라인 13개사, 온라인 13개사 등 모두 26개 유통업체 매출을 집계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자부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업체는 가정의 달 관련 상품 판매와 식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작년보다 14.1%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온라인의 고객들을 빼앗긴 오프라인 업체는 의류 판매 부진까지 더해 작년보다 2.9% 매출 감소했습니다. 상품군별로 보면 가전, 문화와 유명 브랜드 매출이 10% 안팎으로 늘어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유통업체별로는 오프라인의 경우 편의점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매출은 늘었지만 대형 마트와 백화점의 매출은 감소했습니다. 이와 달리 온라인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중개업체와 온라인 판매 업체 모두 매출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쉐보레 신형 SUV 트레일블레이저의 디자인이 공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트레일블레이저는 소형 모델인 트랙스와 중형 모델인 이쿼녹스의 중간 사이즈 모델입니다. 한국 GM은 지난해 정부와 산업은행과 발표한 미래 계획에 따라 트레일블레이저를 국내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국 부평 공장에서 생산되는 이 신형 SUV는 내년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본격 판매됩니다. 톨레도 한국 GM 부사장은 트레일블레이저 출시는 5년간 15개 차종의 신차와 부분 변경 모델을 출시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올 하반기 나올 콜로라도, 트래버스와 함께 국내 시장에서 핵심 제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서울은 낮 동안 초여름처럼 더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4도, 대전과 전주 23도, 대구는 26도, 강릉은 28도가 예상되는데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 차이는 계속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현재 강원 영동에는 건조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내일 아침까지 초속 8에서 14m의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옮겨 붙기 쉽습니다. 입산객들은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에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고요. 제주도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16도, 춘천과 대전 14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은 아침 기온 21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7에서 2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도는 아침까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 23도가 예상되고요. 대구는 한낮에 26도까지 오르며 다소 덥겠습니다. 남해상으로는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는 물결이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특별한 비 예보는 없겠습니다. 다만 기온은 점점 올라 다음 주 초반에는 한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